네, 작가님께서는 이번 달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요. 앞서 해외 투자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최근 다녀오신 베트남은 투자 전망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거는 이제 검토를 제가 많이 안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12월에는 또 태국에 또 가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베트남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유가 뭐냐면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주식은 좋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선진국의 가치 사슬에서 배제되면서 거기 있는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올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국가의 경제 성장률은 주식의 수익률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경제 성장이 높은 국가가 주식 수익률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를 데이터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0.5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성장이 빠른 국가는 주식 수익률이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거를 의미가 하고요. 예시를 하나 들자면은 중국이 지금 최근 2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을 해가지고 지금 G2에 들어가서 미국을 지금 넘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상해 지수는 2007년에 6,000포인트 정도였는데 지금도 3,000대입니다. 그래서 15년 동안에 상해 지수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 푼을 벌지도 못하는커녕 오히려 원금 손실이 났어요.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신기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성장이 빠른 국가의 주식이 이렇게 안 좋은가를 보면요. 첫 번째는 그거를 이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압니다. 다 중국, 인도, 베트남 이런 데가 유망하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국가의 퍼나 PBR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식이 비싸다는 거죠. 주식이 비싸면은 조금만 실망이 있어도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인도의 퍼가 미국의 퍼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의 경제 성장이 조금만 삐끗한다라고 하면은 그 주가는 곤두박질 칠 수가 있는 거죠. 베트남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당 순이익이 중요한 겁니다. EPS라고도 하죠. Earnings per share.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어떤 기업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순이익이 10배 올랐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단 얘네들이 유상증자를 이제 막 해가지고 주식 수도 10배가 늘었다라고 하면은 저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회사의 순이익은 10배 늘었는데 주식의 수도 10배가 늘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지분에 대한 순이익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국가의 경쟁 성장률이 아니라 그 주당 순이익의 성장입니다. EPS 성장률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나라들은 기업이 돈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유상증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성장하고 외형은 성장하는데 주식수도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개도국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에서 경영진이 사기를 치거나 횡령을 하거나 이런 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로 종합해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가 오히려 주식 수익률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비싸서, 두 번째는 유상증자를 많이 해서, 세 번째는 경영진이 부도덕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 그런 겁니다. 네,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으니 퀀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퀀트에 대가답게 퀀트 책을 또 쓰셨더라고요. 이번에 쓰신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이번 책은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책인데요. 아마 길버 출판사에서 그 무작정 따라하기 시리즈 관련 책을 구매하신 적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거기 책에 그 시리즈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30권, 50권, 100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거기서 한 개 썼고요. 자, 시리즈에서 보시다시피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퀀트 책을 나름대로는 꽤 쉽게 쓴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읽으신 분들 아직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책만 딱 보면은 다 따라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에서 어디를 클릭하고 뭘 눌러야 되고 뭘 사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 제가 전부 다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골격은 뭐냐 하면은 일단 자산 배분을 먼저 해가지고 연봉이 수익 7에서 9% 그리고 MDD를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11월, 4월 주식 비중을 좀 더 높이고 5월, 10월은 좀 더 줄인 다음에 그 주식 비중을 퀀트로 돌려가지고 초과 수익을 달성하는 그런 전략들을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읽으시면은 연봉리 수익률이 한 15% 넘어가고 그리고 MDD가 10% 미만인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퀀트가 어려워서 사실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퀀트 투자 때는 이 점을 유의해라. 아니면 유용하다 조언 주시다면요.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 그런 핑계를 제가 싹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번 책을 썼고요. 네, 결론. 그냥 퀀트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왜냐면 거기 그 무작정 뭘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소프트에서 뭘 누르고 뭘 클릭하고 이거 하는 거를 그냥 다 나와 있거든요. 뭐를 유의해야 되는가? 뭐 사실 그 퀀트 같은 경우는 그 어떻게 백테스트를 잘하나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백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팩터가 이 한국이나 미국 시장에서 통하는지,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떤 전략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전략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MDD가 어떻게 되는지, 안 될 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테스트를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백테스트를 어떻게 하는가? 그 백테스트를 하는 거는 직접 DB를 구성하고 내가 백테스트 툴을 코딩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물론 이거를 좀 보시는 분들 중에서 99.9%는 그거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퀀트 소프트웨어가 5개 정도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거는 퀀터스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퀀트 그다음에 US, 그러니까 QUANTUS입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코인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최근 FTX 사태 등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의 문제점도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코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에 그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루나 사태도 있었고, 말씀하신 FTX 사태도 있었고, 위믹스 이쪽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이 코인이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코인이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코인을 가지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고요. 코인에서 이제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빼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안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원숭이들보다도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간단한 퀀트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보다 더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인 그 편향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퀀트 전략들을 돌려보면은 코인에서 상당히 잘 먹히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가상화폐 투자 마법 공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쓴 지 벌써 4년, 5년이 돼가기 때문에 개정판을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내년 제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2년이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도 진짜 많은 투자자들이 몸살을 앓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남은 한 달 투자 전략 조언 또는 내년에는 이렇게 시장에 접근하라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장에 많이 질리셔가지고 아이씨 투자 다시는 안 해라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만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40년 이상 일을 못하고 그 후에도 또 40년을 살아야 되는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전업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노동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을 못하면은 우리가 그때까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거를 불려야 되거든요. 방법이 사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전업 투자자가 될 운명인데 이 전업 투자자가 해야 되는 그 스킬을 50대, 60대 돼서 배우면 조금 늦습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우리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 기술을 빨리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2022년에 호되게 털려가지고 나 투자는 다시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그 마인드로는 나중에 노후에 고생할 게 제로는 뻔히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가? 2022년에 내가 잘못한 거를 되새김하고 이 실수를 다시는 안 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그 실수는 뭔지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실수를 알고 있습니다. 손절을 안 했던 거. 바로 이거거든요. 키워드는 사실 이제 그거입니다. 이게 사실 투자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상승장에만 투자를 하면은 뭘 사도 다 돈이 되고요. 하락장에는 뭘 사도 다 똥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상승장이 꺼지고 하락장이 시작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단 빨리 손절을 하게 되면은 그 하락장의 한 90% 정도는 알아서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손절을 앞으로도 좀 잘하십시오. 그겁니다.